자, 여러분들 이제 유로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을 펼쳐볼게요. 가설 매매예요. 가설 매매. 가설 매매 뭐죠?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죠. 앞으로 시장에 대한 가능성. 우리는 충분히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달러는 일단은 여러분들 선물에서 거래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해외 선물에서. 달러 대비 호주 달러, 달러 대비 엔화, 달러 대비 유로화, 달러 대비 위안화. 이런 거래는 할 수 있죠. 달러 대비 캐나다 달러. 달러 대비예요, 다. 세계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그럼 달러를 거래할 수는 없나요? 달러를 거래할 수는 없나요? 달러를 거래한다기보다 달러에 대비한 상대적인 통화국에 대한 어떤 상태를 보고서 거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원 달러 관련해 갖고 상품은 수익성이 안 난다고 판단해요. 원화 대비해 갖고. 근데 유로는 달라요. 왜냐? 시장에 대한 체제가 완전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서 언급드릴 수 있어요. 자, 달러가 단순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달러가 상승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달러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단순해요. 달러가 공급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달러가 상승한다? 그러면 반대로 해요. 달러가 공급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이제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유로가 공급량이 늘어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유로가 공급량이 늘어나거나 달러가 공급량이 줄어든다면 달러는 상승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보는 달러 차트는 달러 대비 유로화 차트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 달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한국 시장을 이해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한국 시장은 어때요? 우리가 막 지금 유로존처럼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퍼붓는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지금 뭐예요? 최근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죠. 네. 선제적으로 더 빠른 거예요. 뭐 사실상 이제 통화적인 위치로 본다면은 우리는 채권 매입이라는 구조를 안 거쳤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바로 금리 인상 단계로 가기 때문에 긴축을 이제 실행할 단계죠. 미국이랑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둘 다 똑같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그죠? 어떻게 한 방향성에 대한 원달러 확률이 변화할 가능성이 감지가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유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볼게요. 자, ECB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ECB, 유로존이라고 하죠. 미국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 유럽끼리 똘똘 뭉쳤는데 똘똘 뭉쳐서 박살이 나고 있어요. 다 무너지는 과정이에요, 지금. 얼마나 힘드냐면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ECB에서 대장이 누굴까요? 독일입니다. 여러분들. 대장이 지금 제일 힘들어요. 그 정도예요. 좀 이따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최근 ECB, 유로존에 대한 통화 정책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목 타이틀 보면은 기준금리 동결한, 너무 당연한 얘기죠. 기준금리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거든. 더 내려갈 금리도 없고. 자, 유동성 공급 안 줄인다. 자, 자세한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럼 유동성 공급을 안 줄이는데 언제쯤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단순히 이제 왜냐하면 파월 같은 경우도 7월만 하더라도 테이퍼링 안 해, 시기상조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자세한 시장에 대한 어떤 사이클이 어떤 상황인지 평가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얘기가 나왔어요. 물가 조정. 최근 나왔던 통화 정책에서 물가 조정. 자, 물가 조정을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유로존은 중기 관점에서 2% 인플레이션 타겟을 관리 가능한 것을 예측했다. 문구가 변경이 됐어요. 물가 목표치를 2% 바로 아래에서 그냥 2%로 바꿨습니다. 상향 조정된 거죠. 물가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 힌트를 주는 겁니다. 유로존 상황을. 자, 물가 상향 조정이라는 평가는 뭐냐면요.
상향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냥 얘기 드린다면은 우리 돈 더 풀 거야. 왜냐? 돈을 풀으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니까 어차피 돈을 풀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통화 정책이란 건 미리 문제가 안 생기게 보고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중앙은행은. 물가 올라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우리 지금 유로존은 앞으로 올해도 내년도 물가 풀 거야. 돈 풀 거야. 이거를 그냥 직결적으로 얘기한 평가입니다. 이 물가 상향 조정이라는 건. 그러면은 지금 딱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국이 이걸 언제 했는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미국. 우리 상대평가해야 되겠죠. 유로화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기 위해 가설 매매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미국도 평가를 해야겠죠. 자, 이게 지금 상향 물가에 대한 조정을 했던 게 미국도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언제 했을까요? 딱 한 5초만 생각을 해보죠. 생방인데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했을까, 미국이? 자, 작년 8월에 했습니다. 자, 이건 작년에 대한 내용이에요. 2020년도 8월, 20년도 8월, 20년도 8월. 미 연준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평균 물가 목표제로 물가에 대한 상향 조정을 이룬 거예요. 목표치를. 평균이란 말 넣음으로써 똑같은 겁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명분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아래서 2%로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그럼 미국이 작년 8월에 했던 거를 유로존은 지금 1년 뒤에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한창 미국이 돈 풀 때였어요. 그죠? 아직 유로존은 그 상황이라 이거예요. 유럽은 왜 이렇게 늦게 하나요? 경기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클 순서도 있어요. 제가 그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사이클 순서도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이것까지 하면은 오늘 Q&A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달러가 앞으로 왜 가능성이 높은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물가 상향 조정에 대한 해석의 의미는요. 정확히 우리는 돈을 더 풀 거야.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 목표치를 상향으로 올려둘게 라는 표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의지예요. 그냥 앞으로 우리 유로존에서도 유럽 중앙은행이 유로화를 찍어낼 거 아니에요. 이걸 멈추지 않겠다는 해석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 비교가 정확히 되죠. 작년에 미국이 했었던 걸 유럽은 지금 하고 있다. 앞으로도 찍어낼 거다. 자, 지금 유로존 현 상황을 한 번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볼게요. 독일을 봐야 돼요.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독일 국채 금리입니다. 특이하죠? 마이너스를 가리키고 있네요. 그죠? 자, 미국은 지금 1.2%, 3%죠. 마이너스는 안 갔어요, 여러분들. 누군가 수요는 하고 버티고 있다는 소리예요.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자, 이거 누가 삽니까? 유로존이 다 사는 거예요. 작년에 DLS 사태 터졌죠. 그죠? 유로존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 바닥이 못 벗어나고 있는 국면이고 앞으로 통화를 양적 완화를 이어진다는 건 당분간 독일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걸 시장에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유로존 왕이라는 나라가 왕이죠. GDP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국채가 이 모양입니다. 영국은 최근에 뭐 이제 마스크도 던졌죠. 앞으로 네. 공존하면 살겠다. 네, 위드 포기한 코로나. 거죠, 사실상.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해는 해요. 왜냐면은 지금 그런 규제까지 펼쳐버리면 경제가 아예 마비가 될 정도에 대한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 그 정도군요. 그 정도인 거예요, 지금 유로존은. 영국 같은 경우가 지금 5만 명이죠, 하루 확진자 수가. 그래도 방관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경제 상황을 이거 못 살리면은 완전히 이거는 날아가는 상황이 와버리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유로존은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다행인 겁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상대적인 평가 대비로 봤을 때. 여러분들.
경제가 이 정도로 위험하다는 걸 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GDP 1등이라는 유로존 독일에 대한 마이너스 국채라는 거는 지금 독일에 대한 국채를 아무도 안 사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사실상. 공급은 하는데 사실상 사는 나라가 유로존밖에 없는 거죠. 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미국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 최근까지 미국 얘기했죠. 미국 뭐죠? 지난주 고용지표 회복되고 이번 잭슨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시장이 이제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는 과정을 펼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가능성이 시사되는 거예요. 극명하게 갈리죠. 유로존과 미국에 대한 상황이. 미국은 긴축을 준비하지만 유로존은 양적 완화에 대한 한 가운데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달러는 앞으로 공급량을 줄이려는 계획을 테이퍼링이라는 전략이죠. 테이퍼링 뭐예요? 채권 매입 축소인데 이 뜻은 앞으로 페드라는 집단이 달러에 대한 찍어내는 양을 줄이겠다라 같은 말입니다. 그럼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줄이는 상황. 자, 그리고 유로존은 계속 찍어내는 상황. 근데 달러에 대한 어떤 페드에 대한 시사점이 공급량을 줄이는 시사점이 이번 비농업 고용지수였다는 거죠. 시장 반응 그때부터 오는 거예요. 이제 달러 공급량 줄이겠네. 자, 유럽과 미국에 대한 채권 매입 규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터지고 어떻게 보면 두 집단이 계속적인 어떤 채권에 대한 매입을 진행을 해왔어요. 한때는 그래도 유로가 더 나았다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사실 이제 돈 뿌린 양만 평가한다면은 두 집단이 비슷해요. 다만 경제 회복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파란 선이 미국이고요. 빨간 선이 유럽이에요. 비슷하죠? 근데 앞으로 미국에 대한 그래프는요. 이렇게 갔다가 완만해질 거예요. 유럽은요. 계속 갑니다. 이게 바로 달러에 대한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 교차 지점이죠. 여러분들. 자, 화면 좀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달러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유럽에 대해서 봤었고 달러 차트를 보여주신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희- 미국은 긴축을 준비하지만 유럽은 양적 완화의 중간에 있어서 긴축을 준비할 상황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렇죠. 왜냐면은 유럽은 지금 상태가 심각해요. 우리가 사실 예. 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현지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유로존이 사실 코로나랑 같이 공존하겠다라는 말을 꺼낼 정도면 네. 사실상 말을 다 한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는 유럽이라서 굉장히 자유로운 그 마인드라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 경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네, 것이었군요. 우리나라가 정말 깔끔한 나라예요. 음. 여러분들 정말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유로 정말 여러분 신사의 나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지저분합니다. 그냥 개인적인 얘기예요. 네. 개인적인 얘기지만 개인적인 이슈입니다. 네. 자, 지금 달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달러 차트 보고 이건 유로 대비 평가예요. 유로 대비 평가. 유로 대비 평가로 가셔야 돼요. 자, 원화랑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원화랑. 우리가 만약 캐나다 달러를 거래하시려면 캐나다 통화 정책과 미국 통화 정책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 FX 거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환율 거래를 원래 FX라고 표현을 해요. 유로 거래하시는 분들 유로 통화 정책과 미국 통화 정책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자, 엔화 일본 상황 엔화 거래를 할 거다. 미국 통화 정책과 일본 통화 정책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엔화는 어떤 안정성에 대한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대외 변수가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엔화가 기회가 된다면 그때 설명을 한번 할 거고 지금 우리가 유로 대비 달러 평가를 할 건데 저희가 보는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제가 어제 이 얘기를 드렸죠. 오늘 미국과 유럽에 대한 현 상황을 직관적으로 봤어요. 자, 우리가
2014년도에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했을 때요. 버냉키 사건이 딱 발생을 하고 이제 채권 매입에 대한 축소를 단행했을 때 미국이 원웨이로 쉬운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유로가 이제 테이퍼링을 합니다. 슝 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현 상황은 뭔가요? 달러의 공급량을 줄이는 계획이고 유로존은 그대로 찍어내는 상황이다. 네. 그죠? 그러면 달러 강세에 대한 표현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죠. 근데 여기서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하이라이트를 평가할게요.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제일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시기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공식화 FOMC에서 공식화해서 시작 일시를 알릴 거잖아요. 그 시작 일시까지입니다. 아. 시장 반영이 그때까지 나와요. 근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 하실 거예요. 자, 우리 일전에 유로화가 여기서 보시면 2017년도 3월에 발표했어요. 이때 시작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때 통화정책 유로존에서 발표를 했을 때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ECB 유로존 통화정책 ECB는 2018년도 1월에 시작을 할 겁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1월에 저점이 나오네요. 실제로 시작했을 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은 선반영입니다. 자, 지금 비농업 고용지수로 이제 스타트업을 꾸렸다 가정했을 때 페드에서 공식화 발언을 하겠죠. 잭슨 홀 이후에 9월에 공식화를 해요. 빠르게 하면은 뭐 12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1월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3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때까지 지금 선제적인 진입 구간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제가 어제 채권으로 보는 시장에 대한 전략 태도를 바꿨죠. 지금 유로존은 국채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채 금리에 대한. 그죠? 근데 국채랑은 연관성이 있죠.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성을 안 받는 거지. 금리 변동에 따른 달러 변화가 없을 뿐이지 어쨌든 국채를 들 사는 거는 매 한 가지예요. 어제 영상을 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채랑 연관성은 있어요. 다만 국채 금리가 앞으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스탠딩 레포랑 무관하기 때문에 근데 달러에 대한 공급량은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시에는 영향을 어떻게 보면은 국채 금리는 받겠지만은 달러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는 평가가요.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은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심화되는 단계죠.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당신의 선택은 해외 선물 상품이요. 이렇게 많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가장 수익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상품은 이게 가설매매예요, 여러분들. 시장을 이해하고 본다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 있거든요. 그 해외 선물 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물려도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려도. 맞죠? 물려도 버티시는 분. 왜냐면 손실이 자꾸 나면 언젠간 회복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가거든. 근데 그게 하나의 방향성을 가진다면 언젠간 나와요. 근데 해외 선물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로스컷이 있죠. 로스컷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로에 대한 매도 평가는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수익 평가를 대변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로 보는 거 추천드려요. 금이요? 떨어지겠죠. 달러 평가 때문에. 그죠? 차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요 지난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차트에 대한 방향이요. 다시 보기 안 되겠죠? 생방이라 안 됩니다. 자, 다시 보기는 서경 유튜브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 지금 방향을 보시면은 제가 이때 설명드렸던 게 갔다가 돌파 나올 거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심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죠?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상품에 대한 하이라이트.
자, 우리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와, 나스닥 지금 급 하락 나오는데 급 하락 모멘텀 나오죠. 예. 근데 급 하락 나오는데 일봉상 관계로 본다면은 큰 의미는 없어요. 예. 지금 유로존 상황 보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유로존은. 유로화랑 미국 증시랑은 상황 달라요. 미국 증시는요 그냥 랠리성이에요. 완전 다른 거예요. 비농업 고용 지수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반증입니다. 아시겠죠? 비농업 고용 지수. 시장에 대한 한 방향 전략의 세워지는 상품은 유로였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오늘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